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쌓인 이삿짐 박스들을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벽에 기대섰죠. 이사 간다. 내일 아침에. 제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게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제주도 다녀온 사이에 며느리,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 저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당황한 표정이었죠. 갑자기가 아니야. 20년 동안 생각해온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김영순입니다. 올해 74세고요. 드디어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됐냐고요?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35년 전 남편 병수를 교통사고로 먼저 보냈습니다. 아들 민호는 겨우 5살이었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민호만큼은 잘 키우자.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일이었죠. 하루에 3집씩 돌며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습니다. 저녁 6시에 집에 돌아오면 그제야 민호를 챙겼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 그래, 우리 아들 최고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피곤해도 행복했습니다. 제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으니까요. 32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겨울에도 내복 한 장으로 버텼고 외식은 꿈도 못 꿨어요. 옷은 이웃에게 물려받았고 버스비 아끼려고 1시간씩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드디어 34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민호가 대학 졸업하던 해였어요. 제 이름으로 된 첫 집이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사세요.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완성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고통의 시작 말이에요. 남편 병수와의 추억 가끔 통영 바다를 보면서 남편 생각이 납니다. 병수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제가 22살 때였습니다. 병수는 동네 철물점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죠. 영순 씨, 오늘도 예쁘네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면 수줍게 인사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결혼하고 5년 만에 민호를 낳았어요. 병수는 아들을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병수는 좋은 아빠였어요. 퇴근하면 항상 민호를 안아주고 놀아줬죠. 아빠, 높이 높이. 그래, 우리 아들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런데 민호가 5살이 되던 해 겨울, 병수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요? 무슨? 환자분이 너무 많이 다치셔서. 병수는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영순아. 민호. 잘 부탁해. 미안해. 여보, 안 돼요. 눈 뜨세요. 민호가 아빠 없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병수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37의 나이에. 장례식장에서 5살 민호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늘나라? 거기 좋아요? 응. 아주 좋은 곳이야. 그럼 나도 갈래요. 아빠 보러.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민호까지 무너질 테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민호의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야 했죠. 며느리가 들어오고부터 민호가 결혼한 건 3년 후였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첫인상부터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처음이니까 어색한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전세금이 부담되어서요. 지혜의 제안에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엄마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좋잖아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 수 있다니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 들어와서 살자. 엄마가 다 도와줄게. 그날부터 제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 5시 일어나서 아들 내외 도시락 준비. 오전 6시 아침상 차리기. 오전 7시 민호 출근 챙기기.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남의 집 가사 도우미 일. 오후 6시 귀가해서 저녁 준비. 오후 7시 저녁 식사. 오후 8시 설거지와 청소. 오후 10시 다음 날 준비 주말에도 쉴 수 없었어요. 밀린 빨래, 집안 구석구석 청소, 반찬 만들기. 74세 노인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어머니 고마워요.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지혜가 가끔 고맙다는 말을 할 때면 아,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어 뿌듯했습니다. 변하기 시작한 며느리 결혼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지혜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셔야 해요. 친구들 오는데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빨래는 저희 옷이랑 어머니 옷이랑 꼭 따로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저희 스케줄이 다 밀려요. 명령하는 말투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어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왜 빨래를 따로 해야 하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죠. 어머니,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침부터 피곤한데.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그들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은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쉬는 게 시끄럽다니요. 아, 미안해. 소리 줄일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손녀들이 태어나고 2년 후 쌍둥이 손녀 서연이와 서윤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죠? 저희 둘 다 일해야 해서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잘 돌봐줄게. 아이들이 너무 예뻤어요. 제 품에 안겨 잠드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74세의 몸으로 쌍둥이를 돌보는 건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5시 일어나서 아기들 우유 준비. 오전 6시 아들 내외 아침 준비. 오전 7시 아기들 기저귀 갈고 씻기기. 오전 8시 겨우 아기들 재우고 빨래. 오전 10시 아기들 깨어나면 다시 돌보기. 오후 12시 점심 준비. 오후 1시 아기들 산책. 오후 3시 간식 준비. 오후 5시 저녁 준비 시작. 오후 7시 저녁 식사 후 아기들 목욕. 오후 9시 아기들 재우기. 오후 10시 밀린 집안일 특히 힘들었던 건 밤이었어요. 쌍둥이라서 한 명이 울면 다른 한 명도 깨어나곤 했죠. 응애 서연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다시 재우면 새벽 2시, 3시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아기를 안고 있다가 그만 졸음이 쏟아졌어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는데 아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손녀들이 할머니 좋아 하며 안길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우리 공주들 사랑해. 서연이와 서윤이가 3살이 되었을 때는 정말 귀여운 말들을 많이 했어요. 할머니, 오늘 꿈에서 할머니랑 놀았어요. 그래? 할머니랑 뭐 했는데? 공주님 놀이했어요. 할머니가 왕비님이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제 일은 더 늘어났어요. 어머니, 애들 도시락은 매일 싸주셔야 해요. 그리고 영양 밸런스 맞춰서요. 어머니, 애들 옷은 손빨래로 해주세요. 세탁기 돌리면 옷이 상해요. 어머니, 애들 어린이집 준비물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며느리한테 대답할 때마다 지혜는 체크리스트에 표시했습니다. 마치 고용인을 관리하듯이요. 심지어 지혜는 저한테 업무 일지를 쓰라고 했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매일 하신 일을 여기 체크해 주시면 돼요. A4 용지에 빼곡하게 적힌 항목들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6시, 도시락 준비 6시 30분, 아이들 등원 준비 7시, 설거지 7시 30분, 청소 마이너스 거실 8시, 청소 마이너스 방들 9시, 빨래 10시, 장보기 11시, 점심 준비 12시, 아이들 하원 오후 2시, 간식 준비 오후 3시, 아이들 숙제 도와주기 오후 4시, 저녁 준비 오후 5시, 저녁 식사 오후 6시, 설거지 오후 7시, 아이들 목욕 오후 8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머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 누락되는 것도 없고요. 저는 가정부가 아닌데. 아니, 가정부한테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날 오랜 가사 노동으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더 늦으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허리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언제요? 다음 주래. 그때 들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제 건강이 아니라 집안일 걱정이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한 게 집안일이라니.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수술 날짜 주말로 잡을 수 있으세요? 평일에 하시면 저희가 회사 빠져야 해서요. 회사보다 어머니 건강이 먼저 아니야? 민호가 지혜한테 말했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프로젝트 중요한 시기잖아.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혼자였던 수술날.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보호자 안 오셨어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들 바빠서요. 괜찮아요. 하지만 수술 후에는 꼭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대에 누웠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74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을 혼자 겪어야 하다니. 옆 병상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모두 와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서우시죠?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엄마,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될 거예요. 할머니, 우리 기도할게요. 손주들까지 할머니 손을 잡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더 서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가족이 있구나. 나는 혼자구나.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 분 있으세요? 아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전화번호를 불러주면서도 이 번호로 전화가 가면 민호가 귀찮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며느리가 물을 떠다 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물 드세요. 천천히 드셔야 해요. 고마워. 뭐가 고마우세요? 당연한 거죠. 저는 목이 말랐지만 혼자 일어나 물을 떠마셔야 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파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는데요. 퇴원 후, 3일 후 퇴원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지만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마음이 조금 풀리는가 했는데 그 다음 말에 또 무너졌습니다.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시죠?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는데 집이 너무 엉망이에요. 거실을 둘러보니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3일 동안 설거지를 안 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한 달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 많이 드는데.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파출부 비용이 아까운 돈인가요?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간단한 거라도요. 간단한 거? 뭐가 간단해?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으시잖아요. 서서 하시면 되니까요. 수술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한테 설거지를 하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 무료 가정부구나. 우연히 들은 대화. 일주일 후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호와 지혜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맞아.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여행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애들 교육에도 우리 생활에도. 간섭? 손녀들 숙제 도와주고 아플 때 죽 끓여주고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영어 학원 보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애들이 힘들어한다고 반대하시고. 그건 서연이가 학원 가기 싫다고 울었잖아. 애들이야 처음엔 다 그렇죠. 적응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끼어드시니까 애들이 할머니한테만 의지하려고 하고. 좀 그렇긴 하지. 그리고 솔직히 요즘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병원도 자주 다니시고. 저희한테 부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지?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요. 요양원? 어머니도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 아닐까요? 저희도 자유로워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거울을 봤습니다. 74세의 주름진 얼굴, 허리 수술 자국, 굽은 등, 거친 손. 이 모든 게 가족을 위해 희생한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부담이었습니다. 제주도 가족여행. 그 다음 주 민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3박 4일 정도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민호와 지혜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족끼리 간다는 게 나는 가족이 아니니?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는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제주도 가면 많이 걸어야 하는데 나도 걸을 수 있어. 어머니, 사실 저희 친구 부부들이랑 같이 가거든요. 어머니까지 가시면 좀 눈치 보이잖아요. 눈치 보인다고요? 제가 그들한테 눈치를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 알았어. 다녀와. 엄마,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꼭 같이 가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없다는 걸.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뭔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었을 겁니다. 민호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날 아침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4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김영순으로 살자.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지?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 입맛에 맞춰 요리만 하다 보니 제 취향조차 잊고 살았던 거예요. 제 방을 둘러봤습니다.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안 들어왔죠.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옷들 뿐이었어요. 언제 산 건지도 기억이 안 나는 옷들.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가 앉을 자리도 정해져 있었어요.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TV 리모컨도 제 마음대로 쓸 수 없었어요. 항상 지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봐야 했죠.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이 집은 제가 32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제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전화. 둘째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4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금매시라면 시세보다 좀 낮춰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와, 집 상태가 정말 좋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그럼요. 20년 동안 매일 청소하고 닦고 관리했으니까요.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매물로 내놓을게요. 계약. 3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와, 이 집 정말 좋네요.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뷰도 좋고 무엇보다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도 낳고.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의 제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어요. 정말 이 집을 팔는구나. 32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제가 변심할까봐 잔금을 급히 서두르는 듯 했어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친구 경숙이에게 전화했어요. 경숙아, 나 통영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아들 내외는?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영순아, 무슨 일 있었니? 경숙은 제 오랜 친구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경숙아.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영순아, 울지 마.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허리 수술하고 혼자 병원에 누워 있었던 이야기, 요양원 보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 제주도 가족 여행에서 빠졌던 일. 잘했어, 영순아. 진작 그랬어야지. 경숙이 말했습니다. 통영에 내 동생이 살거든. 거기 바닷가 근처에 조그만 집들이 많아. 내가 알아볼게. 고마워, 경숙아. 뭐가 고마워?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경숙이 도와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틀 후 경숙이 전화했습니다. 영순아, 괜찮은 집 찾았어. 바다 바로 앞이고 작지만 정말 아늑해. 월세인데 보증금이 좀 있긴 한데. 아니다, 살 수 있는 작은 집도 있대. 한번 와서 봐. 고마워, 경숙아. 내일 바로 갈게. 다음 날 경숙이와 함께 통영에 다녀왔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이었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 집으로 할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살기 좋아요. 집주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경숙이 물었습니다. 영순아,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이제야 사는 것 같아. 넷째 날 민호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 엄청 재미있었어요. 손녀들은 신나 있었어요. 가방에서 조개 껍데기를 꺼내며 보여줬죠. 할머니, 이거 할머니 드릴 거예요. 고마워, 서연아. 그런데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집 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지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통영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와. 민호와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민호가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쌓였던 모든 말들.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저는 2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 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지혜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둘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32년 동안 가사도우미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민호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입고 모은 돈으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5살 민호 데리고 혼자 어떻게 살았는지.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남의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하루에 3집씩 돌면서 일했어. 겨울에도 내복 한 장으로 버텼고 밥은 라면으로 때웠어. 엄마, 너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돈 모았는지 알아?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못 갔어. 돈 아껴야 했으니까. 옷도 10년 넘게 같은 거 입었어. 지혜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렇게 32년 동안 모아서 이 집 샀어. 민호 결혼하고 너희가 들어와서 살자고 했을 때 난 정말 기뻤어.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하지만 너희는 뭘 했어?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지혜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생활비 분담 얘기를 했을 때 지혜가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며 불쾌해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일했는지 세어봤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17시간이야. 하루에 17시간을 20년 동안. 민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업무 일지 쓰라고 한 거 기억 안 나?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가정부도 아닌데 무슨 관리야? 그리고 빨래 따로 하라고 한 건?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빨래를 왜 따로 해야 해? TV 소리 줄이라고 한 건?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너희 위에 일하는 사람한테 조금 쉬는 게 시끄럽다고.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냐?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 너희는 왜 그렇게 바빴니? 완전히 할 말을 잃은 두 사람. 난 내일 아침에 이사 가. 너희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다 빼. 그때 새 집 주인이 이사 오기로 했거든. 금요일이요? 이렇게 빨리요? 너무하잖아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애들은요? 애들 전학은요? 갈 곳이 왜 없어? 지혜 친정 있잖아. 친정은 좁아서 우리 가족이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전세라도 알아봐. 나도 74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오랜 기간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새로운 시작.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이었어요. 이삿짐 센터 기사님들이 7시에 왔습니다.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30년 사신 분들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74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민호 가족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가 울먹이며 안아줬어요.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보고 싶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해주던 것들이겠지.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응. 연락드릴게요. 그래라. 딱 그뿐이었습니다. 통영으로. 친구 경숙이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영순아,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경수가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영순아,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 초록 산들. 저 산들 좀 봐. 저렇게 예뻤나? 원래 예뻤어. 내가 볼 여유가 없었던 거지. 정말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적이 없었어요. 3시간을 달려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우와, 바다다.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경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순아, 축하해. 드디어 내 인생을 찾았구나. 통영에서의 첫날 밤. 경숙이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줬습니다. 영순아, 이것저것 사왔어. 당분간은 이걸로 해결해. 고마워, 경수가. 뭐가 고마워.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경숙이 돌아가고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청소하라고, 빨래하라고, 저녁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장가 같았습니다.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이 생각났어요. 며느리의 짜증, 아들의 한숨, 아이들의 투정. 그런 소리들 대신 이제는 이런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침대에 누웠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된 침대였어요. 부산 집에서는 작은 방에 딱딱한 침대에서 잤거든요. 내일은 뭘 할까? 생각해보니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영순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통영에서의 새로운 일상.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보면서요.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이 가능하구나. 아침을 먹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첫 산책이었어요.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파도를 봤습니다. 끝없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파도.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저희도 다 혼자 살아요. 여기 할머니들 대부분이.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아이고, 멋있네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처음 만난 분인데도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참, 내일 모레 동네 회관에서 노인정 모임 있어요. 오실래요? 네, 가볼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어요. 달걀 프라이와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맛있다. 그동안은 항상 이건 맵다, 이건 짜다, 이건 싫다 하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맛 맞춰서 요리했는데 제 입맛에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이웃들과의 만남. 사흘째 되는 날 노인정 모임에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0명 정도 모여 계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영순이라고 해요. 사흘 전에 이사 왔어요. 어머, 혼자 사세요? 네. 잘 오셨어요. 우리 동네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다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죠.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3년 전에 왔어요. 아들 내 집에서 살다가 나왔죠. 저도요. 딸 내 집에서 살다가 나왔어요. 다들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반대했어요. 혼자 어떻게 사냐고. 근데 와보니까 천국이더라고요. 맞아요. 눈치 안 보고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영순 씨, 우리 목요일마다 등산 가요. 같이 가실래요? 등산이요? 네, 가까운 산인데 경치가 정말 좋아요. 같이 가요. 네, 좋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이웃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영순 씨, 여기 흙이 좋아요. 뭐든 잘 자라요. 감사합니다. 뭘 심으면 좋을까요? 상추, 깻잎 같은 거 심으면 금방 자라요. 토마토도 좋고. 씨앗을 심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이구나.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면서 씨앗들이 싹을 틔우는 걸 봤습니다. 작은 생명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나도 지금 새로 자라나는 중이야. 2주쯤 지나자 상추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벌써 이렇게 컸네.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 먹었어요. 맛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이렇게 큰 행복을 줄 줄 몰랐습니다. 민호의 방문. 통영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민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을 열어보니 민호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둡고. 왜 왔니?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줬어요. 그런데 민호가 계속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응, 좋아. 그런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전혀. 매일 할 일이 많아. 민호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 보여요. 듣고 보니 수경이 어머니가 며느리와 사위, 손녀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불편해하나 봐요. 장모님이 맨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물어보시고. 그래? 네. 그리고 애들도 새 학교에 적응 못하고. 지혜도 스트레스 받아서 맨날 짜증만 내고.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야 깨달았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지혜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 했다고 죄송하다고. 매일 엄마 얘기를 해요. 그래. 네.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맨날 할머니 보고 싶다고. 민호가 울먹이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직접 겪어보니까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담담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준서야, 너 아직도 몰라. 네?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하지만 대신에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민호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민호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제가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였어요.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민호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밥 2그릇을 한순간에 먹었어요. 지혜는 요리 안 해? 해주긴 하는데 엄마 손맛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장모님이 해주시는데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그렇구나.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엄마 얼굴에서 이런 표정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 네. 그리고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집밥 먹은 기분이에요.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네.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의지하려고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엄마.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민호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정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지금은 통영에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등산 모임에 가고 화요일에는 노인정에서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영순 씨, 요가 자세가 점점 좋아지네요. 그래요? 처음엔 못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잘하세요. 74세에 처음으로 제 몸을 위해 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민호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저희는 전세 구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 가요. 그래, 잘 됐네. 네, 엄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녀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아마 지혜가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을 맡기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겁니다. 손녀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나도 저 파도처럼 자유로워졌구나. 텃밭에 물을 주고 아침을 먹고 이웃 할머니와 산책을 했습니다. 영순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좋아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책을 읽는 여유가 생겼어요.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누가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 74년을 살아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줘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봐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구독하시면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볼 수 있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